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이어 말하기 253일차를 시작하겠는데요. 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자원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유정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선생님하고 멀어져야 되겠네요. 오늘 초대 손님 굉장히 어렵게 모셨는데요. 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윤충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농성장 처음이시죠? 저는 처음입니다. 몇 번 오려고 했는데, 네. 조금 이따 그 얘기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벌점 하나 먹고 들어갑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문제 해결돼서 농성 끝나기 전에 오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이어 말하기 시간에 진짜 선생님한테 이것저것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농성이 끝나면 못 하잖아요. 네. 제가 그냥 어디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자기소개 직접 해주시죠. 공연영 선생님이 다 해주었는데요. 제 이름은 그냥 윤충식이고, 현재 소속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이야기를 한다고 한 게 뭐냐면, 살면서 누구나 다 고민을 갖고 살잖아요. 저도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학계에서 공부를 하지만 내가 하는 공부가 이 사이에 필요한 공부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요.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사이가 생명 존중, 평화, 안전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 되고 내가 하는 학문도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학문이어야 되는데 내가 잘 하고 있나? 이런 고민이 돼요. 그래서 네. 제가 좀 더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네. 그래서 공유정옥 선생님 같이 학문을 하면서 NGO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약간 학문 쪽에만 열심히 하고 사실 NGO 활동을 잘 안 하는, 그래서 이렇게 제야단체에서 보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마음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때는 발을 약간 담궜다가 네. 약간 또 빼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 보면 좀 비겁한 학자 뭐 이런 생각을 스스로도 해보는데, 하여튼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은 오늘 밤에 잠 못 잘 사람들이 되게 많을 텐데 비겁해서. 네. 그럴까요? 참고로 저는 학문도 안 하고 NGO도 안 하는 것이 꿈인 놀고 싶은 게 꿈인 사람인데요. 사실은 그게 네. 중요하죠. 이게 사람이 살면서 뭐 많이 네.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삶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네. 어떤 것이 부조리해서 투사가 되는 사이, 이건 좋은 사이가 아니거든요. 네. 내가 그냥 평범한 시민, 행복한 가장, 행복한 아내, 행복한 아들, 딸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사이에서 밀려나서 투쟁을 해야 되고 네.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이는 네. 정의로운 사이, 평화로운 사이는 아닌 거죠. 네. 선생님 말 버릇 하나 지금 알았네요. 귀여운 말버릇인데. 근데 사회 해보세요. 사이? 어떻게 알았어요? 네. 회 발음이 어려우시군요. 네, 중학교 때부터 희 발음을 못 해갖고요. 네. 지금도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이 발음시킵니다. 사희, 그리고 사희, 안 됩니다. 네. 사실 그 오이 발음이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하는 회 발음도 틀린 발음이라 하더라고요. 네. 아까 소개하셨지만 소개에서도 산업위생을 하시는 분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우리가 공중위생은 알아도 산업위생은 낯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그게 어떤 건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우리가 위생 그러면 잘 알죠. 친숙한 단어입니다. 제가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네. 제가 들어드릴게요. 네. 위생 그러면 한문으로 쓰면 생을 지킨다. 이게 사실은 장자의 때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장자요? 굉장히 오래된 용어고 한자로 보면 우리의 삶을, 생명을 지키는 거니까 이거보다 좋은 말은 없는 거죠.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냥 손 닦기, 네. 뭐 개인위생, 네. 뭐 깨끗이 닦기 뭐 이런 걸로인데 영어로는 이제 하이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결국은 위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재반 노력인 거고, 그것이
산업장에서 일어나면 산업위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업장에서 손닦기 하는 게 아니고 산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갖가지 나쁜 것들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활동, 이것을 학문적으로 해보자는 것이 이제 산업위생이라는 학문이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산업이라는 말보다는 뭐 직업이라는 용어를 써서 또 직업위생, 네. 직업위생. 또는 뭐 산업위생 이렇게 혼용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원천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위생, 이 생명을 지키는 것, 삶을 지키는 것은 이 국가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굉장히 제일 가치 있는 그런 네. 거죠. 그렇군요.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저도 뭐 위생이라는 말이 약간 진짜 손닦기, 네. 네, 뭐 상수도 관리 그냥 이런 정도에 많이 생각이 됐는데 이 위자가 지킨다, 뭐 보위한다 이럴 때 그렇죠. 쓰는 지킬 위자네요. 위자다. 네. 아, 네, 그럼 생명을 지키는 학문을 하시는 건데요. 그렇죠? 네, 조금 더 네. 이야기를 해보면 그럼 네. 산업장에서 어떻게 근로자들이 나쁜 것들, 우리는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유해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떤 해로움을 줄 수 있는 인자들, 이런 것들로부터 근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산업의 생각에서는 고유한 방법론이 있어요. 네. 방법론이 있는데 그 방법이 일종의 철학도 담고 있고 그 메소돌로지 그 자체도 갖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어떤 유해인자를 예측하고 네. 두 번째는 그것을 인식하고 세 번째는 평가하고 네 번째는 개선해주는 이런 활동입니다. 예측하고, 예측, 인식하고, 평가하고, 인식, 네. 개선하고, 개선. 네.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위생 그걸 안에서. 그 범위를 다 네. 커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개념이에요.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미루어 짐작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측이라는 게. 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 인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아, 거기 있구나, 뭐 네. 이런 걸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얼마큼 되는지, 정말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것을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거죠. 네. 측정도 해보고, 네. 뭐 인터뷰도 해보고 하고,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근로자, 노동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생명에 영향을 주면 개선을 해줘야 되죠. 이런 그렇죠. 것들을 하는 학문이 네. 산업위생 학문입니다. 네. 그게 이런 노동 건강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나 운동가들이 하는 내용이랑 굉장히 많이 겹칠 것 같아요. 그런 걸, 왜냐하면 이런 게 있다고 예측되어서 이걸 인식하고 평가해서 개선하자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그 예측은 틀렸어, 아니야,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중립적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정말 얼마나 민감하게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위생 안에서도, 산업위생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넓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넓고 또 뭐 각자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쪽에 이제 미국의 그런 강령이 있는데 네.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런 학문을 하는 사람이 중립을 지켜야 된다. 네. 뭐 노동자 편도 아니고 사업주 편도 아니고 그렇게 중립을 지킬 때 정말로 노동자들의 삶을 잘 지킬 수 있다. 네. 사실은 객관적인 것이 가장 저는 또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떤 게 객관적인가? 네. 는 이제 또 뭐 고민을 해봐야 될 네.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나눌 이야기에서 지금은 이렇게 론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 오늘 나올 이야기에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객관성, 중립성이 어디인지 아마 좀 같이 공유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네, 뭐 소위 이제 기업들이 말하는 객관성이나 중립성하고는 좀 다른 것을 가치로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뒤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산업위생이 그래서 그 일터의 유해 인자를 다 사실은 다루는 거지만 또 각자 조금 더 잘하는 전공도 있을 거고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어쩌다가 반도체 문제는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고 네. 학문을 하다 보면 늘 새로운 것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네. 학문의 시작은 질문이잖아요. 네.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통적인 산업장에 대한 질문, 어떠한 제조업체에서
노동자들한테 어떠한 유해 인자가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하다가 네. 우리나라에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고 첨단 산업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학에서 모든 질병을 다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산업위생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분야를 다 커버를 하지 못합니다. 네. 새로운 화학물질, 새로운 공정 또는 굉장히 빨리 변하는 그런 테크닉을 따라가지 못하는 네.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것에 어떤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뭐 당연한 궁금증을 갖게 됐고 이것이 반도체, LCD 같은 그런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에 네. 관심을 갖게 된 계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반도체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실 나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공부하고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이러시는 거 제가 좀 네. 제목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좀 새롭게 도입되는 것의 위험에 대해서 괜찮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먼저 질문하는 그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네. 보면 우리가 60년대에는 성면을 굉장히 많이 썼었죠. 성면 네. 그러면 그때 성면의 별명이 기적의 섬유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산업 사이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이 발달하게 된 배경에는 성면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했다. 근데 20년 뒤에 네. 성면은 죽음의 먼지라고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 새로운 물질, 뭐 농약, 예를 들면 DDT 같은 것도 말라리아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왔지만 네. 굉장히 또 건강상에 안 좋고 그렇죠. 네. 또 여러 가지 그 냉장고 냉매로 사용하는 뭐 CFC 물질도 네, 프레온이라고 보통 프레온 하는. 가스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로움을 갖고 우리가 사이에 들여오지만 나중에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그런 물질도 이렇게 알려지잖아요. 네. 그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항상 이익을 보고 들어오지만 네. 반대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산업이나 뭐 네. LCD 산업도 굉장히 에너지도 많이 사용되고 예. 화학물질도 많이 사용되고 기존에 있던 공정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성이 있는지는 봐야 되는 거죠. 네. 그건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네.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기업들이나 정부에서 신산업 육성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안전과 보건, 위생, 삶을 지키는 걸 한 번쯤 고민을 했다면 참 좋을 텐데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참 제도적으로는 뭐 공장 지을 때 환경 영향 평가하는 정도 이외에는 사실은 뭐 특히 이런 특정 업종에 대해서 보건 문제를 미리 고민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없습니다. 네. 네, 잘 없고 네. 뭐 환경영향 평가도 일부 학자들의 이야기를 네. 들리면 면지부를 주기 위한 평가다. 뭐 이런,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잘 시행되어서 정말로 환경영향 평가를 잘 돼야 되는 네. 거죠. 그러게요. 네. 그러면 관심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뭐 어떤 거 하셨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진짜 선생님이 약간 저희도 선생님 덕분에 많은 걸 배우게 된 입장인데 사실 다 잘 모르거든요. 뭘 얼마나 공부하셨는지. 그러니까 반도체, LCD 이런 첨단 전자산업의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의 영역에서 공부를 했거나 활동하셨던 게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분이 어떤 걸 좀 아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답을 긍정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 질문을 받으니까 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어떤 걸 했고 어떤 기여를 했느냐 근데 사실은 네.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세요. 1차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칩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4,500가지의 공정을 거치는데 외부인이 들어가서 그 공정을 이해하기로는 굉장히 불가능해서 일단 공정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이해, 기존에 외국에서 연구되어진 여러 가지 논문들에 대한 학습.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고, 네. 그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2009년도에 우리 서울대 산학협력단 백도명 선생님이 이제 책임자로 해서
반도체 산업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고요. 그때 열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 세계 네. 그 반도체 회사 세계 네. 안전보건 컨설팅 말씀이시죠? 네, 네. 보통 이제 우리 직접 참여를 하셨고. 네, 참여를 했는데 우리 네. 이제 보고서가 이제 서울대 산학경력단 보고서 이렇게 이제 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전체 보고서가 공개가 안 돼서 네. 회사가 이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을 해서 못 보고 있는 그 보고서를 쓰셨군요. 네. 어때 그때 들여다보니까 제가 의심하고 있던 것들이 네. 정말 더 많이 연구되고 더 많이 뒤돌아봐야 되고 더 많이 좀 탐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뒤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 또 뭐 공부한 것,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반올림이 이제 뭐 선제 소송에서 보상보험에서 잘 안 된 것들을 네. 다시 소송하고 이럴 때 뭐 뒤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크게 기여를 못한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뭐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네. 그렇게 보면 그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었으면 뭐 이렇게 네, 막 갑자기 그러셨죠? 반성의 시간을 그러게. 저도 막 좀 네. 반성이 드는데 사실은 반도체 전자산업의 이런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 과학의 이름으로 그 학문의 이름으로 정리도 했던 내용이 거의 없었을 때에 그럴 때에 어디서 무슨 자료를 찾아야 될지도 모를 그때에 뭐 윤충직 선생님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정말 바쁜 시간을 쪼개서 그런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뭐 또 이건 것 같고 이건 너희 주장을 뒷받침할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건 더 공부가 필요하다. 그런 어떤 조금 더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그냥 그런 게 필요해. 니네가 알아봐. 이게 아니라 그런 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좀 해볼게. 라고 나서주신 덕분에 사실 지금은 벌써 한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이런 산업위생학이나 산업보건학을 공부하는 분들 안에서 굉장히 많은 지식과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 학계 안에서 계속 이런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덕분에 뭐 그런 점에서 뭐 낮게 평가할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고 또 실제로 그래서 그 2009년에 반도체 환경을 조사도 하셨지만 그렇게 또 공부도 하시고 또 업무 관련성 평가라고 해서 그쵸 그런 산재 신청을 했던 분들의 작업 환경에 대해 평가하고 하는 것도 종종 하시죠. 그때도 제가 했었고요. 뭐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네. 사실은 전문가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네. 전문가가 자기의 기존의 지식에 빠져서 그 잣대로 보다 보면 새로운 것, 새로운 의심되는 사항 이런 것들을 그냥 편견으로 판단하는 네. 데가 상당히 있고 네. 과거에도 뭐 상당히 있었고 우리 이번에 그 소송 판결문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실은 문제 제기를 많이 하려고 했고 네. 일부분은 또 뭐 인정도 받았고 그런데 하여튼 그 이후로 뭐 노력은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렇게 아웃풋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도 합니다. 아유, 또 반성. 오늘 반성 모드, 네. 예전에 경희대 사회학과 선생님들이 이 반올림 문제와 관련된 삼성 직업병 문제를 둘러싼 여러 그 주체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사실 대항과학자 이런 이제 용어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 대항과학자들은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그냥 입장에 서서 피해자들을 그냥 방패처럼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뭐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기존에 우리가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이렇게 이제 의문을 품고 그 의문이 해소되는 그 지나는 과정이 기업의 이윤 논리 같은 것에 사장되지 않도록 계속 자기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정말 뭐가 필요한지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해주는 그런 분들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사실 뭐 윤충식 선생님이 오늘 벌써 두어 번 반성 말씀을 하셨지만
대한과학자로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저희는 늘 느끼고 있어요. 네. 네, 뭐 아니면 많은 건데. 아닌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특히 제가 이제 느끼는 문제가 우리 학문도 자본주의 사이에서의 학문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학문이라는 것이 그 사이에 어떤 주된 가치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우리 그렇죠. 사이에 현재 주된 가치는 경제 성장, 네. 어떤 거대 자본의 네. 독점화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주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어서 모든 학문적인 연구나 활동들이 그런 그렇죠. 쪽에 이렇게 쏠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서 배제된 이웃들에 대한 그 어떤 사실 규명, 진리에 대한 파악, 뭐 네. 세월호 사건이 뭐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네.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진실 규명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피해를 누가 받냐면 네.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층이 받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편향된 자본주의 체제로 가고 있다고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데서는 그냥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있지 않으면 학문하는 사람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거대한 배에 타고 있어서 이상한 쪽으로 학문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면 당연히 네. 사이에서 소외된 계층, 네. 약자층 이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학문이 될 거고 저는 이것이 저는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객관과 중립의 얘기가 나왔네요. 말씀 들으면서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정말 큰 배가 있는데 그 배에 수많은 생명이 타고 있는데 그 배가 삶의 땅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죽음의 땅 혹은 극소수만 살아남을 수 있는 땅으로 그 배가 가고 있다면 나는 그 안에서 나 혼자 그 안에 있는 수족관에서 열심히 거슬러서 헤엄치는 게 아니라 배의 방향 자체를 좀 바꾸기 위해서 지느러미 하나만큼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배 경계에 그 안전한 수족관 밖을 나와서 배 경계에서 배를 잡고 왜냐하면 배를 놓고 나 혼자는 갈 수 있지만 그럼 배는 못 바꾸니까 배를 잡고 그 균형을 잡으면서 가는 배가 쓰러지진 않도록 하되 방향을 바꾸려고 애쓰는 그런 귀여운 물고기 이런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네. 다행인 것은 네.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점차 네. 많아지고 있고 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뭐 그런 활동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네. 있고 그래서 희망도 많이 보입니다. 아, 네. 대학에서 일하시고 학생들을 만나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저희도 희망을 막 느껴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왜 이분을 게스트로 모셨는지 아마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 같고 조금 공부하는 모드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뭐 연구도 하고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들, 이 반도체 회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발암물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있다 해도 다른 일반 환경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 아주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회사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삼성만이 아니라.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럼 암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80년대 시작이 되었고 8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보건은 거의 황무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81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지만 실제로 이게 사업장에 가서 뿌리내는 건 90년대 이후였고 그렇죠. 네.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주된 가치였고 또 우리가 사석에서 이런 반도체 회사의 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때는
화학물질을 아무렇게나 썼다. 네. 공식적으로는 그런 대답을 하지 않지만 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의 여러 가지 증언을 보면 벤젠도 있었고 뭐 트리클로로에틸렌 네. 뭐 이런 발암성 물질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황산도 발암성 물질인데 많이 씁니다. 네. 황산도 많이 쓰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반도체나 LCD는 하이 에너지를, 고 에너지를 쓰는 네. 공정이 공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높은 것을 쓴다는 이야기는 화학물질이 들어가면 특정한 공정에서 이 화학물질이 분해가 되어서 네. 발암성 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비소도 나올 수 있고, 뭐 벤젠도 나올 수 있고, 포르말디하이드 같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발암성 물질인데, 네. 지금도 저희가 실험실에서 거기서 쓰는 화학물질 갖고 고온으로 올려서 실험을 해보면 그러한 열 분해산물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원료에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훨씬 더 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사실 지난 9년 정도, 이제 8년 반 정도 반올림이 이제 쭉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그런 이제 사실들이 확인도 되고, 뭐 보고서나 논문으로 발표도 되고 네. 많이 그랬죠. 네, 네, 근데 아직 대중들은 그런 걸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없다, 발암물질은 없다, 쓴 적 없다라는 말을 많이 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중요한 얘기인데, 조금 전에 열분의 산물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얘기를 할 때 예전에 그 어떤 전문가 분께서 저희가 그런 열분의 산물이 생겨서 발암물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했더니 그 말씀을 어떤 교수님이 하셨더니 네. 마주 앉은 다른 교수님께서 네, 연금술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아마 그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울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같이 듣고 계신 세 분을 위해서도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탄 거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그 고기 탄 그 연기 자체가 발암성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고기를 구울 때 삼겹살에는 발암물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열에 타서 변성이 되는 거죠. 다른 물질로, 발암성 있는 물질로.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공장에 들여와서 쓰는 화학물질은 그렇죠. 네, 발암물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고기를 굽듯이 고열을 가하거나 높은 에너지를 가하면 이게 변성되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고, 왜냐하면 그 성분 자체가 발암성을 일으킬 만한 성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까 연금술 얘기했는데, 연금술하고 이거는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연금술은 과거에 네. 한 원소를 다른 원소로, 네. 예를 들면 뭐 납이나 다른 일종의 수은이나 네. 이런 것들을 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그렇죠. 연금술인데, 그것은 그 금속, 우리 주기율표에 있는 그것의 한 원소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연금술은 그것을 추구한 거고, 네. 화학물질은 이러한 것, 여러 가지 이런 원소들이 붙여서 복합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붙거나 깨지거나 떨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화학물질들은 다 그런 화학 반응을 거쳐서 네. 큰 분자로 만들어지고 있고, 네. 큰 것이 더 크게 될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연금술하고 그걸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그쵸. 잘못된 그쵸. 비교이죠. 네. 아우, 그 교수님이 이걸 보셔야 되는데. 예. 자, 그러면 정리하면 과거에는 정말 발암물질을 많이 썼다. 그리고 지금은 물론 많이 뭐 안 쓰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도 열분의 산물 같은 걸로 이제 발생할 우려는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회사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 해도 워낙 낮은 농도로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 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래요. 노출 허용 기준이 100이라면 네. 그걸 50만 관리해도 아주 잘하는 건데, 우리는 5보다도 못하게, 5%도 안 되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 네. 우리 회사가 세계 제일이다. 이런 얘기를 삼성도 이제 계속 하거든요. 홈페이지 그 블로그에도 그렇게 글을 예쁘게 이제 써놓고 있는데요.
그럼 진짜 안전한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10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100ppm까지는 노출돼도 된다는데 5ppm으로 관리한대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제가 그런 질문이 있을 줄 알고 하나 그러세요? 짠 듯이? 그거는 준비를 잘 합니다. 아, 네, 정말 서울대학교 명강사라더니 여기 예. 뭐 뒤에서는 잘 안 좀 가까이 보이겠는데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여기 X축은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 장수가 12개가 있습니다. 회사로 따지면 뭐 12개는 안 되지만 어떤 사업 장수는 12개가 있고 거기서 쓰는 이 파란색이 화학물질 제품의 수예요. 그러니까 화학물질 제품 수는 여기를 보면 큰 사업장은 한 500여 가지 제품을 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501가지 제품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 복합 성분이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비빔밥을 해 먹으면 비빔밥에는 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채소가 있듯이 한 제품에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성분수로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요 D라는 사업장은 화학 제품이 200가지인데 거기에 쓰는 순수한 화학물질은 한 100여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노출 기준, 작업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노출 기준이 있는 화학물질은 한 30여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40여 가지만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물질들은 여기 그래프에서 빨간색과 녹색의 차이, 그것이 한 70% 정도 되는데, 요약하면 반도체 산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개별 성분의 70%는 관리되지 않습니다. 기준 자체가 없는 거죠. 관리를 어떻게 할지 아예 기준을 우리가 모르는 거. 제가 아까 산업위생 전공이고 산업위생은 예측, 인식, 평가, 개선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측, 인식, 평가, 개선, 평가를 못하는 거죠. 평가를 못하니까 뭐 개선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일반적으로 5%를 관리한다는 것은 정상 작업일 때 1년에 한두 번 가서 정상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지 실제로 노출 위험군은 따로 있습니다. 노출 위험군은 정비 작업을 한다든지 최근에는 우리나라 사이에서 굉장히 문제인데 작업의 뇌조화, 그 다음에 도급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러한 뇌조화, 도급화를 하는 작업들은 잘 평가되거나 보호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노동자 파견법, 근로자 파견법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근로자의 안전 보건 측면에서 보면 이 법은 물론 임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악법인 거죠. 그렇죠. 이것은 산업 보건 측면에서 보면 정말 막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만국의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단결해서 막아야 되는 추세인 것 같고 국제학회 같은 데서도 늘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외주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은 완전 사각지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얘기로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려고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12개나 되는 회사들의 그 자료를 다 모아서 보니까 이 초록색, 그러니까 작업 환경 측정을 하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성분 사이가 뭐 적어도 한 70%씩은 이제 갭이 있다는 거잖아요. 70%. 그런데 제가 워낙 이런 이야기를 많이 회사 쪽 사람들한테 듣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유해하지 않으니까 기준이 없는 거지. 즉 이 기준이 있는 이 녹색에 해당하는 개수만큼만 유해 물질인 거지. 다른 거는 유해성이 밝혀주지도 않았으니까 기준이 없는 거 아니냐. 왜 여기서 쓰는 모든 물질이 다 독성 물질인 것처럼 주장하냐.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도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대본에 없던 건데. 대본이 없어도 학교에 있으려면 조금 더 앞으로 이 생각할게요. 위에 있는 그래프는 제가 너무 잘 준비한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그래프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한 4만에서 4만 5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독성 정보가 조금이라도
다가 아니고 네. 조금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보는 게 한 15%가 독성 정보가 있다고 알려진 물질이에요. 정보가, 그러니까 정보가- 독성이 있다가 아니라 정보- 독성 정보가 있다. 독성 정보가 네. 독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있죠. 흡입되었을 때, 네. 또 피부 노출됐을 때, 네. 또는 섭취했을 때, 또는 이게 농도가 높을 때, 낮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독성 정보가 있을 텐데, 또는 이게 네. 과음성이냐, 생식 독성이냐, 아니면 뭐 단순한 피부 자극이냐, 아니면 뭐 간에 영향을 주느냐, 폐에 그렇죠. 영향을 주느냐, 다양한 종류가 있을 텐데 다 말고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독성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는 물질이 15%밖에 안 돼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그 나머지 4만 몇 그게 종, 4만에서 4만 5천 종 중에 중에서 15%면 그러면 85%는 독성이 없는 게 아니라 잘 독성에 모르는 대한 거죠. 정보를 아예 모르는 거. 모르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 쓰는 거. 네. 하는 그 거죠. 모르는 것에 대한 위험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네. 제가 또 그러면 준비하기. 회사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나머지 물질들은 독성이 없다, 이 주장은 틀린 거네요. 독성을 모르는 모르는 거네요. 네. 아. 우리 아까 노출 기준 얘기했는데 노출 기준은 네.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작업장에 대한 노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리스트 상으로는 712개인데 실제로 그렇죠. 중복되는 물질을 빼면 656개예요. 네. 화학 물질 중에서. 네. 그러면 산업장에서 우리나라 사이에서 유통되는 4만 5천 가지 중에서 네. 작업장에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물질이 656개인 거고 656개. 네. 나머지는 기준 자체가 없는 기준이 몇 없는 게 퍼센트씩 숫자도 안 나와 있어요. 너무 선생님. 작으니까 뭐 1%? 1%는 안 되죠. 1%도 안 돼요. 그렇죠. 4만 중에 4만 1%면 분의 656개. 400, 1.5%뭐 이 정도 되겠네요. 1% 되나요? 네. 그렇죠. 45,450, 4,500, 450. 450. 10%. 네, 1.5% 정도. 1.5%. 네. 그러니까 한 2%도 안 되는. 그게 직업 거네요. 노출 기준이 안전해서가 없는 게 아니고 네. 물질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아, 없는. 몇 ppm까지 해도 되는지를 말할 수가 말할 수 없으니까 없죠. 안 만든 거예요. 네, 네. 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모르면 두렵거든요. 그렇죠. 그게 모르는 자체가 이제 우리 이쪽에서는 위험성,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이런 미지의 물질을 네. 많이 사용하는 곳, 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곳, 네. 최근에 들어온 공정 이런 네. 것들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반도체나 LCD 같은 경우는 특허 이런 문제로 네. 인해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정보 공개가 굉장히 안 돼 있는 산업이잖아요. 어렵죠. 네. 정보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네. 사실은 같은 산업위생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네, 뭐 네. 직업의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업의학 폐에 대한 또는 뭐 다른 직업병을 잘 알아도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잘 모르면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사실 반올림하기 전에는 전혀 상상을 못했던 이렇게 많은 화학물질 쓰는 줄도 몰랐고 공장 돌아가는 걸 아예 뭐 자동차 공장, 조선소 이런 거는 상상을 할 수 있었지만 참 어려웠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선생님 2009년에 그 세계 회사들 이렇게 뭐 조사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화학물질에 대한 그 안전성은 모른다 치고 그래도 무슨 화학물질을 쓰는지 정도는 좀 그러니까 알아야 저희도 뭐 산재 신청을 한다든지 뭐 좀 자료를 찾아서 노동자들이 문의를 해오거든요. 이런 거 쓰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분명을 가지고 검색해서 좀 찾아볼 텐데 저희가 너무 답답한 게 반도체 공장에서 무슨 물질을 쓰는지 인터넷 찾으면 나오는 거 말고요. 실제로 각 공정별 사용 화학 물질을 아직까지도 저희가 못 받아보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SK 하이닉스 반도체 네. 산업보건 검증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화학물질 이름은 발표는 안 했고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거기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성분을 뭐 몇백 가지가 되겠죠. 그 성분을 회사도 모르고 있더라. 왜냐하면 그 물질을 납품한 그 업체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성분을 안 가르쳐줘서 무슨 얘기냐면 SK하이닉스가 사서 쓰는 그 약품을 성분을 아예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를 회사도 모르더라. 그게 한 40%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회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노동자들한테 그런 기본적인 알 권리를 제공하도록 돼 있고 네. 그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물질안전보건 자료라고 네. 하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디 취업 원서낼 때 네. 우리 개인의 이력서처럼 네. 그 물질의 안전보건에 대한 상황이 다 기술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영업비밀 물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성분이 밝혀질 경우에는 기업의 영업에 손해가 간다. 뭐 이렇게 해서 비밀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러한 물질들이 너무 많은 네. 거죠. 네. 그래서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또는 사업주가 관리하고 싶어도 관리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네. 그것도 자료를 저는 너무 잘 정말? 준대로 네. 아까 똑같은 건데 네. 여기에 있는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고 각 회사마다. 각 회사마다 네. 사용 물질이고 영업비밀 물질의 그 함유 퍼센트예요. 성분수로 보면 네. 대략 적은 데는 뭐 16%부터 많은 데는 57%의 영업비밀 물질이 한 제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평균적으로 한 30-40%가 될 거예요. 그렇군요. 평균으로 하면 한 30-40%, 그러니까 SK하이닉스만이 아니고 업계 보편적으로. 업계 보편적으로 영업비밀 물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물질들은 그래서 물론 이 영업비밀 물질이 건강에 유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르면 이게 유해한지 안 한지 모르면 관리를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영업비밀 물질이 많으면 관리를 굉장히 하기 힘들고 이런 측면에서 영업비밀 물질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런 영업비밀 물질 자체를 좀 줄이겠다. 뭐 이런 노력을 그렇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전문가들도 해야 되고 정부도 앞장서서 해야 되는 일이 그러네요. 이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 100가지 물질을 쓰는데 그 중에 한 너댓 가지를 잘 모르면 또 그러려니 할 텐데 이건 절반에 가까운 성분이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관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모른다는 얘기는 결국 이게 피부에 묻었을 때 이 피부에 묻은 것을 몇 분 안에 닦지 않으면 여기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모르죠. 그래서 사실은 몇 년 전에 한 15분 화학물질이 피부에 묻었는데 바로 닦지 않고 한 17분 정도 지나서 닦으러 갔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죠. 테트라 메틸 TMAH인가요? 하는 그 물질 수산화 테트라 메틸 암모늄 그러니까 그건 물론 뭐 영업 비밀은 아니었지만 그걸 사용하는 노동자가 이게 피부에 묻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물질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걸 상상을 아예 못했던 게 참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늘 상존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존해 있고, 뭐,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사실은 그런 것과 맥락이 일치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있는 물질의 독성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있거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그리고 구탱에 조그맣게 써 있으면 이것들을 누가 알겠어요. 그냥 우리는 믿고 쓰는 거죠. 이런 영업비밀 물질에 대해서도 최소한도로 기업이 사실은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영업비밀 물질 중에서 적어도 발암성이라든지 생식독성이라든지 돌연변이성 이런 것들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잠깐 끊었다 갈까요? 아니에요? 네. 지금 같이 경청해 주셨던 분들이
또 일어나셔야 돼서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저희 아직 이어 말하기 끝난 거 아니에요. 생중계 보시는 분들. 네. 그렇군요. 이제 이런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영업비밀의 문제,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허점 이런 게 참 안타깝지만 얼마나 허점이 큰지 이제라도 드러나게 돼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말 그대로 연금술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위험이 존재한다는 걸 배웠으니까 이제라도 풀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다 넘어간 게 작은 하청업체 혹은 이제 사내 협력업체 사내 협력업체 선생님 잠깐 하시면 네, 저희가 번갈아 마이크를 켤게요. 네. 사내 협력업체나 아니면 외주 하청업체나 심지어 메탄올 중독처럼 외주업체, 그러니까 하청 부품업체에 다시 파견 나온 사람 이렇게 되는 분들은 참 이런 그 정보를 알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산업위생 쪽에서는 정말 이거 파견법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좀 다른 이해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게 될 뭐 계기가 될 만한 얘기가 있으면 그냥 소개해 주시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회, 네. 바람직한 국가는 네. 국민이 삶의 안전과 네. 또 평화가 있고 공평한 네. 이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상식이죠.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삶이 보장받고 정의롭고 네. 공평한 사회. 네. 근데 실제로는 제가 이제 사업장을 다니다 보면 그렇지 못한 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 하도급 문제. 네. 사실은 하도급을 하면 그런 어떤 제도가 생기면 제도에 무슨 제도든지 네.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있습니다. 네.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급을 하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까요? 손해는 잘 모른다고 치고 이익은 누가 볼까요? 글쎄요. 원청업체가 일단 비용의 이익을 보려고 하도급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 직원이었던 사람들을 일정 부분을 떼어놔서 그러니까 내 집에서 쉽게 얘기하면 내 가족인 한 사람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너는 내 가족 아니야 딴 데 가서 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똑같은 직원으로 대하면 사실은 하도급을 해야 되는데 외주화를 시키면서 여러 가지 비용의 절감 그렇죠. 임금도 좀 덜 주고 네. 여러 가지 복지도 좀 덜 쓰고 뭐 연금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의 부담을 사실은 덜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사업장에 다녀보면 네. 굉장히 심하고 일종의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작업 형태를 보면 네. 거의 말로 좀 표현하기는 그런데 옛날에 노예까지는 아니지만 일종의 그 갑과 을의 관계. 그러니까 소위 3D에 해당하는 네. 일들은 하도급을 다 그런 준다.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게 이제 단순히 일이 어렵고 네. 더럽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네. 어떤 위험한 물질을 쓰는 공정 자체를 과거에는 우리 사업장에서 했는데 이거를 여기 사업장에 두고 해도 돼요. 네. 근데 이걸 잘 관리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거고 네. 이미지도 안 좋으니까 그 작업은 떼서 다른 데 있는 장소에 가서 니네 해갖고 들어와. 네. 그러면서 최소한의 비용을 주게 되면 이쪽에 그것을 수급받은 업체는 돈을 최소한으로 받았으니까 안전장비를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규모의 영세와 네. 그 다음에 뭐 갑과 을의 관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일종의 보이지 않는 계급 사이가 저는 하도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참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선생님이 해왔던 그러니까 산업위생이라는 학문, 그 지식, 경험 이런 게 참 덧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말 그대로 삶을 지키기 위한 학문인데
그걸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이걸 만들어놔도 이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그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렇죠. 그런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초기에 얘기했던 객관성 문제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네. 기존의 틀내에서는 우리 현재 있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만 잘 평가를 하고 유지를 하면 돼요. 네. 이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사실은. 네, 네. 이게 객관적인가? 전체 큰 시각으로 봐서 이것을 위험에 외주화를 해서 이 사람들도 같이 아우르게 할 것이 객관적인가는 네. 그냥 건전한 상식에서 보면 무엇이 객관적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되고 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가야 되는가가 명확한 거죠. 이런 식의 객관성이 담보되면 정말 저는 우리나라가 좋은 사회.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객관성을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뭐 인권 뭐 이렇게 많이 불러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권이죠. 예, 네. 과학과 학문 이런 게 견지해야 하는 객관성도 결국은 인간의 인간다움, 인간의 기본이 되는 인권적인 상식을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토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어느 학문이든 저는 뭐 최첨단 반도체든 아니면 전통적인 농업이든 네. 결국은 우리의 행위 자체가 우리의 생명 존중과 이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안전의 담보, 네. 그죠? 행복의 추구 이런 것들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내가 뭐 노동자로 있든 청소하시는 분이 있든 회사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무슨 어느 의회에 있든지 공평하게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똑같이 권리를 누려야 되고 또 해야 될 일은 같이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게 너무 네.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가 있거나 특정 집단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기업에 보면 특히 이제 큰 기업에 보면 그런 것들이 개선이 많이 되게 되죠. 진짜로 산업위생을 이제 계속 오랫동안 공부하고 해왔던 분으로서 안타까움 같은 게 막 옆에서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냥 쓱 지나가면서 공평한 사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명을 지킬 기회조차 공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네. 막 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제가 준비해 놓은 걸 다시 컨닝해야 될 정도로 가슴이 답답한데 또 조금 더 답답한 이야기 하나만 더 선생님 의견을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반올림에서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0여 명 정도의 산재 신청을 넣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아직도 답을 기다리고 있고요. 근데 근로복지공단이나 법원을 통해서 10명 조금 넘게 이제 산재 인정을 받아가고 있어요. 백혈병, 세생불량성 빈혈, 뇌종양 등등 하다가 최근 이제 유방암, 난소암 그리고 악성 림프종까지 해서 11번째, 12번째 이렇게 산재 인정을 최근 받았는데 이제 이번에 가장 최근 받은 분이 악성 림프종으로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그 유족께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하나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다음에 인정받으면 뭐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산재 신청하고 3년 8개월 걸렸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받기까지. 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는 하는데요. 사실 저도 그런 관련한 회의나 이런 행정 절차를 이렇게 직접 혹은 간접 보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늘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사람이 없다.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 그런 과정에서도 선생님도 같이 조사나 판정이나 이런 거에 어쨌든 지켜보실 일이 좀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떤가요? 정말 불가피한 문제인가요? 이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우리가?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를 대표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그런 직업병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 사업장들의 정보가 네. 대부분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알려주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정보의 공개가 잘 되지 않으니까 네. 전문가들도 잘 모르고 네. 또 최근에 이렇게 심사 과정에서 느끼는 거 보면 느낀 바에 의하면 가서 조사를 제대로 해올 수가 없어요. 일단 과거에 대한 자료 다 폐기돼 있죠. 네. 그 다음에 공정 바뀌었다고 안 하죠. 뭐 그런 공정이 없어졌으니까 하죠. 그리고 현재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입증의 책임을 네. 과연 누가 해야 되는가. 네. 네. 가습기 살균제에 살균 성분이 뭐가 있는지 그 독성이 있는지 입증을 소비자가 할 수 있나요? 안 그렇죠. 되잖아요. 네. 이 입증의 책임은 사실은 정보를 그나마 갖고 있는 사업주, 그렇죠. 기업, 당시의 관리자들은 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근로자들은 그냥 생산 공정에 생산을 하는 그것만 알지 내가 네. 어떤 물질을 썼는지 또 영월 물질이 30, 40%나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는 없는 없죠.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 의료사고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근로자들의 그런 입증 책임의 네. 문제가 실제로 판결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제 뭐 꿈이기도 한데 네. 직업병 판정에 있어서 직업병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업주가 확실히 입증을 하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네. 판정의 네.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으면 네. 좋겠어요. 지금은 저희 꿈도 같습니다. 지금은 근로자가 네. 노동자가 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이러한 물질을 사용해서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이런 입증 책임이 이제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가 있는 거에 더해서 설령 정부가 조사를 하러 가도 자료가 없거나 아니면 없다고 회사가 주장하면서 안 주거나 그러면 판정을 하러 전문가들이 모여도 뭘 놓고 판정할 게 없어서 상당히 없습니다. 판단의 근거 자료가 상당히 없어요. 그러면 참 회사 입장에서는 무슨 특별히 나쁜 짓 안 하고도 그냥 자료 없습니다라고만 얘기하면 과거에 일어난 일을 다 덮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그런 식으로 갔을 때 실제로 이득을 받는 집단과 네. 피해를 받는 집단이 누군가를 또 한번 우리가 뒤집어서 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분명히 그런 식의 진행이 되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는가의 그렇죠. 답은 분명히 나오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동의의 같은 뜻을 확인하게 돼서 되게 기쁘네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 지난주였죠? 6월 8일 날 삼성전자 옴부즈만 위원회가 떴습니다. 네, 이게 올해 1월 달에 만들기로 합의를 봤던 건데 5달 걸렸어요. 그래서 옴부즈만 위원회 이제 출범 이렇게 해갖고 쭉 발표를 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옴부즈만 위원회는 앞으로 삼성전자 안전보건을 더 잘 할 수 있게 뭐 어디 모자란 건 없는지 찾아보고 개선하라고 얘기하고 네. 얘기한 거를 잘 따라서 개선했는지 안 했는지도 감시하고 그걸 다 리포트를 써서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대중에게 공개하는 이런 역할이에요, 기본이. 근데 이제 요건 좀 이렇게 하면 막연하고 실제로 이런 안전보건을 직접 하고 계시는 전문가로서 이런 옴부즈만 위원회 이런 모델이 사실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 처음이라는 네, 처음인 얘기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첫 단추를 낄 때 굉장히 조심하고 아주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런 혹은 저런 거는 정말 하면 안 된다. 이런 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도 선생님은 일단 옴부즈만 위원은 아니시잖아요. 네,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업계의 전문가로서 이런 말은 꼭 내가 해주고 싶다 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뭐 전문가의 입장으로서가 아니고 그냥 상식선에서 보면 네. 일단 기존에 이제 삼성에 국한된 문제이고 삼성의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이고 기대도 사실은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새로운 옴부즈만 제도가
실제 팀이 꾸려져서 잘 해야 되는데 네. 첫 번째 뭐 당구라기보다는 잘 하시겠지만 그냥 이게 또 나이가 들면 높아지게 돼서 첫 번째는 과거의 이야기를 잘 좀 구성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네. 우리 직업병 사례가 많이 모아져 있지만 아까 네. 판정이 더디고 네. 잘 없는데 실제로 증언이나 그다음에 임원진의 이런 사석에서의 이야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과거의 흔적 이런 걸 찾으면 과거의 노출력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모으는 것. 네. 이것은 삼성에서 주어지는 자료 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자료가 네.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런 과거에 어떠한 일이 과연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네. 노출이 되었고 또 되지 않았고 네. 어떠한 물질이 사용되었고 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조사되지 않으면 두고두고 사실은 반쪽짜리 조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과거 일은 그렇게 해서 잘 기록을 해뒀으면 좋겠고 미래에 대한 일은 현재 눈에 보이는 공장을 둘러보고 그냥 정상 시간에 가서 보는 것 이외에 그런 뭐 정비 작업이라든지 특별히 우리 작업환경 평가식이 작업환경 측정이나 평가, 노출 평가를 하는 네. 그런 정규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네. 우리 쪽에서 뭐라고 할까, 탐정의 시각으로 탐정은 사막에서 바늘 하나를 찾아서 네. 그거를 갖고 단서를 맞추잖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정말 여기가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시각을 갖고 뭐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특히 그런 외주화 작업, 네. 그 다음에 정비 작업이 이제 가장 위험이 큰 작업인데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반도체에서 쓰는 화학물질 자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아까 좀 하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많은 물질들이 어떻게 써서 어떻게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실제 리스크가 큰지를 잘 조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네. 상당히 기대가 크고 네. 또 좀 걱정도 되기는 해요. 이게 잘 조사가 될까? 뭐 이런 네. 전문가들이 이제 가서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네.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참 그 인상적이네요. 과거의 이야기를 잘 재구성을 하고 정리를 잘해서 정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거를 잘 정리를 하되 그 이야기는 회사의 일방의 이야기 지금 눈에 보이는 걸로는 모자라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 계속 오늘 많이 강조하신 객관성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객관적이려면 일반이 가공해서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탐정의 시각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이 공장 바깥으로 쫓겨난 그러니까 병이 나서 쫓겨났건 뭐 늙어서 퇴사했건 나간 노동자들 피해자들 혹은 예전에 공장을 잘 알고 있었던 뭐 중역이건 피해자건 다양한 사람들의 그 정보를 잘 모아서 그림을 그려라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네. 그림을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 또 미래에 네. 문제될 수 있는 것 이런 네. 것들을 입체적으로 잘 파악을 네.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깨도 상당히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네, 그러게요. 그런 그 과정에서 또 많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옴부ds만 위원회 지켜보면서 걱정 반 기대 반 그렇지만 뭐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분들의 노력으로 한 목숨이라도 우리가 미래에 생길 수도 있었던 그런 직업병의 고통을 한 목숨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그게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에서 이걸 잘 풀어가면 다른 회사들은 더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노력하고 이런 또 모범이 되어서 좀 제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중요하죠. 네. 삼성이 네.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크고 또 그렇죠. 모델처럼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삼성이 잘하면 다른 기업들도 네. 상당히 잘 살아오고 그러게요. 삼성 자체도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를 받고 네. 이럴 수 있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게 끝나면 안 되는데 따끔하게 한마디. 저희가 여기 이어말하기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돼요. 근데 늘 부탁드리거든요. 삼성전자 어쨌든 옴부즈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맥락에서 보상과 사과 문제에 대한 대화는 여전히 중단 상태에서 일단 그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라는 농성이 지금 8달을 넘어서 9달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만삭 다 채우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이 농성장까지 오셨으니까 이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삼성전자한테 뭐 시민으로서건 아니면 반도체 문제를 지켜본 분으로서건 한마디 좀 조언, 충고 부탁드릴게요. 제가 왜 고개를 숙이고 있었냐면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삼성전자의 비전 2020 이렇게 돼 있는데 미래사에 대한 영감, 새로운 미래 창조, 굉장히 근사한 이야기죠. 네.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미션,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미션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에 공헌하는 혁신적 기술, 제품, 그리고 디자인을 통해 미래사회에 대한 영감 고치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거기에 보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저는 이 출발점이 어디에서 돼야 되냐면 삼성 자체의 노동자들, 삼성 자체가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삼성의 제품을 팔아서 그 제품이 갖고 있는 제품을 통한 하이 테크놀로지 갖고 다른 사람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소비자부터가 아니고 삼성 네. 자체의 가족, 그리고 가족이었던 분, 그리고 앞으로 되어야 될 사람, 그리고 가족이었지만 조금 이렇게 하드국으로 좀 이렇게 네. 좀 하청업체로 이렇게 떨어져 나간 네. 분들부터 챙기는 게 정말 삼성의 비전 2020을 잘 실현하고 그 미션을 잘 실현하는 그런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우리 농성장 굉장히 오래 50대 동안 하고 계신데 처음부터 우리 권혜원 사장님께서 대승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중간에 가면 또 이렇게 삐딱하게 되고 그러는데 한번 이렇게 한 걸 대승적으로 정말 포옹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멋진 삼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왜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미스테리죠. 네. 네. 기대해봅니다.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1시간 꽉 채워가지고 주옥 같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고 저희가 앞으로 좀 몇 가지는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뭐 옴부즈만 관련해서는 정말 다른 회사 그 어디에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이야기들 편파적이지 않게 종합적으로 잘 보고 정리해야 한다. 그런 과거를 잘 정리하지 않는 것은 반쪽이다. 또 미래를 그만큼 대비해야 한다. 이건 사실 산업위생만이 아니고 안전보건만이 아니고 어디서나 사실은 뭐 역사와 사회 전반에 그렇죠.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과거를 소홀히 하고 전 미래를 갈 수 그렇죠. 없거든요. 사실 네. 과거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미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도 선생님과의 과거를 또 소중히 안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저희 우리는 현재입니다. 네, 현장에서 또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네. 즐거웠습니다. 도움이 네. 좀 됐어요. 네. 오늘 이 자리에 한번 저는 학문을 하는 입장이지만 제가 학문을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약자층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반올림 NGO 활동들한테 한편으로는 내가 빚진 그런 약간의 마음의 부담감도 있는데요. 네. 뒤에서는 늘 응원을 합니다. 오늘 와주셨기 때문에 다 탕감 됐고요. 예, 이제 고맙습니다. 앞으로 서로 빚지지 않고 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아까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과 뭐 이런 걸 시청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회가 잘 되려면 우리가 조금씩 더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늘 우리가 생명 존중을 하고 있나,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우리 사회가 공평한 사회인가, 이런 질문을 늘 가슴에
담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네. 저부터도 네.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오늘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자, 함께 해주신 윤춘식 선생님한테 박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세요. 공시영 선생님이 잘 와, 진짜. 한 2시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 약속이 뭐 만들어 왔는데 있어서. 참. 더 아니야, 이거. 잘못 써먹었네요. 반도체, 화학물질을 10톤 트럭에 아, 쓰고 밀양까지 추럭으로 딱. 진짜? 근데 이거 저희 주고 가시면 안 돼요? 맞아요. 이거 삼성만 해도 유해 화학물질만 뽑아도 사용량이 계속 엄청나게 늘고 있더라고요. 황석기 외 몇백 명이 왔으면 이렇게 와, 장난 아니다. 아버님 공부하셨군요. 칩 하나 만들 때 이건 옛날에 내가 저기 아, 네. 네, 이것도 좀 맞아요.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 그러네. 아, 아깝다. 선생님, 2탄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네, 다음에 되게 시간 되면은. 유익하네요. 지금 너무 늦어지고 그러니까. 쏠려나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공정을 한번 디비는 걸로. 디퓨전 공정 뭐 이런 거 디비는 그거 너무 잘- 힘들어. 방송 내용이 좋아 귀를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최용건, 진수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화종강 처음부터 와, 오가 사십니다. 지금 233회 내가 공유한 게 우리 같이 나가야 돼요 이제. 그 지금 8시 예약을 그러네, 해놓긴 그러네, 했는데 이거 끌려면은 요걸 누르면 되나요? 아, 아, 네.